북한에 핵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현무가 있습니다. 물론 두 무기가 가진 파괴력의 차이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만 어차피 북한과 전면전을 벌였을 때 우리가 북에 주는 데미지는 핵무기에 버금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위축되지 않고 전략적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역시 괴물 미사일 현무5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격 수단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핵무기야말로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고 정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주장이 소모성이라거나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핵무기의 필요성이나 과거 선진국들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보였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주장이죠. 일례로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사를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자 미국과 유엔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미국은 경제적 보상과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의지는 강경했죠. 드골은 백악관에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는데요. 맞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안보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핵무기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미국에 종속되었는데요.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서도 원자무기의 연구 및 개발 등 군사 목적의 이용은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무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8구톤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정거리는 3,000에서 5,500km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며 액체 연료 엔진 한기와 동일한 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현무5 미사일은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표면적으로는 SRBM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도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서 IRBM이나 MRBM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비대칭 무기를 누군가 보유하고 있다면 주변국들은 그 무기에 대해 분석하고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현무5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이 갈 것이고 더 정확히는 견제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SRBM, MRBM, IRBM의 정의와 차이점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선 SRBM은 사거리가 300km, 10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부분의 SRBM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사거리가 짧으면 전술 탄도미사일이라 부르며 SRBM 한 단계 위 체급으로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있습니다. MRBM은 일반적으로 약 1000km, 30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IRBM은 3000km에서 55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된 발사시설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IRBM은 주로 국가 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지역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무5는 비록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지만 그 위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따라서 핵미사일급 무기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군사적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18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대략 1000km를 날아가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북한은 올해에만 이미 5번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도발 수위를 낮추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무5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이며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막대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는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인 시설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북한의 지도부와 군 수뇌부는 지하 벙커로 숨어들 텐데요. 현무5가 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도 철저히 파괴하고 섬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현무5의 태생 자체가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며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핵무기 한두 발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쑥대밭이 될 텐데 우리가 현무5를 발사한들 상대적인 비교 측면에서 너무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계속함에 따라 오랫동안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른바 그들의 성군 정치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와 달리 국제적인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방사능 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무5 같은 비핵무기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보복을 통한 절멸을 각오해야 하기에 섣불리 핵발사 버튼에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한 번에 수백 발이라도 큰 부담 없이 적국을 향해 발사해 주요 군사시설과 핵심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핵무기인 현무5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현무5의 강력한 위력이 발생하는 원리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개발해 사용했던 지진폭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하에 폭발시켜 지하 구조물을 파괴하고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진폭탄은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무5 미사일도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투하되면 대부분 폭발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약 30%가량의 에너지만 폭발로 방출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충격파, 열, 방사능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핵무기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핵폭발 실험 영상에서 주택이 과자처럼 부서지고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날아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은 의외로 핵폭발에 견디는 능력이 강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후 촬영된 사진만 봐도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주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핵무기가 폭발했다고 해도 지하 15m 이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핵폭발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상당한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기면 핵폭발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5 앞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도 맥을 못 추고 가로
가루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현무5가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핵억제 무기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EMP탄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년에서 2028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도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MP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며 적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무력화하거나 지휘부와 일선부대 간 전술지휘 통제체계를 마비시킵니다. 또한 적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무기체계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 중 하나가 EMP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EMP 공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MP탄입니다. EMP는 군사적으로 적의 군사력과 생산력을 무력화하는 일종의 비살상무기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점점 전자, 통신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EMP의 군사적 가치는 점점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EMP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국내 5개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부분별로 개발한 것을 통합하여 EMP탄으로 제작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시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핵을 가진 것보다 언제나 실사용 준비가 완료된 현무와 EMP탄이 우리에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핵탄두를 제외하고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위력으로 일컬어지는 미사일이 한국에서 양산된다는 소식에 북한과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익명의 정보관리는 사거리 600km 이상 탄두 중량 6톤급의 벙커버스터가 개발 완료되었으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을 알린 것인데요. 그런데 혹자는 벙커버스터가 그렇게 뛰어난 무기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개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접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평양을 포함한 전국토를 지하 요새화로 탈바꿈하여 본격적인 전쟁 준비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에서부터 내륙의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사용 시설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구사명 핵추진 잠수함이 남중국해 지하정박지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발각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지하기지는 해저를 통해 지하벙커 및 잠수함 건조, 유지, 보수시설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하벙커와 지하시설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항공폭격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지상에 남아있는 건물이 전무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집과 클럽도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런던 지하에 있는 대피소 덕분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의 폭격은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이었기 때문에 지하시설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북한의 지하방공호 시설은 당시 런던의 대피소와는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계 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으며 총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초대규모의 군사장비 생산시설을 지하에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의 비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어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는 등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를 마련해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되돌아올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텐데요. 때문에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유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격인 GB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하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통에 최적화된 긴손건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B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GAM-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이며 차기 FA-50 블록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사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계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KEPD-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통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현무5를 개발하면서 이 모든 문제점들이 한방에 해결됐습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도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A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라거나 이 정도 관통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가 실제 가능한가라며 현무5의 실제 성능과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이미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8에서 9톤짜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하는 관통력을 가진 것인데요. 이것은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핵 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실제 핵전쟁 대피 매뉴얼을 보면 핵피격 시 4에서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공호를 모두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니 현무5의 관통력이야말로 뚫지 못하는 창이 없을 정도로 매서운 위력을 과시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올해 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연간 70대씩 생산된다고 하니 핵심 시설을 지하에 꽁꽁 감춰둔 중국과 북한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전술했듯이 이러한 벙커버스터를 보유한 국가 자체가 많지 않고 자국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쓰임새에 비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기피했던 무기가 공공의적 중국의 안성맞춤인 미사일이 되리란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땅속에 매복한 적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현무5의 개발이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방산강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